부모도 없고 고졸이면 그냥 조용히 살아야지. 뭘 그렇게 앞에 나서려고 하니? 그 말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저는 그 집 식구들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선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서윤입니다. 올해로 35, 평범한 직장인이자 외할머니 손에 자란 여자입니다. 저는 어릴 적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당시 5살이던 저를 키워주신 분은 외할머니 한 분뿐이었어요. 평생 시장에서 채소 장사하시며 손녀 하나 바라보고 사신 분이죠. 공부보다 먹고 사는 게 우선이었던 저는 대학에 갈 여력도 없었고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사회에 나가 일했습니다. 그렇게 10년 넘게 성실하게 일했고 다행히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어요. 그때 만난 사람이 바로 민석이었습니다. 같은 회계팀에 근무하던 민석은 조용하고 점잖은 사람이었고 저와는 달리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 출신이었죠. 직장 생활하면서 저를 많이 도와줬고 2년 가까이 조심스럽게 만나며 결혼 이야기도 나누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조심스러웠습니다. 민석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건 분명했지만 그의 집안은 달랐거든요. 강남에 집이 있고 부모님은 은퇴한 대학 교수와 기업 임원 출신. 제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집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민석이 부모님을 만나러 가자고 하더군요. 예복을 차려입고 떨리는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학벌도 없으면서 눈만 높아져 가지고 부모도 없는 애가 어디서 이런 자신감이 나오는지 모르겠네. 그 말이 나왔을 땐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굳어버렸습니다. 민석은 당황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 혼자 조용히 웃으며 넘겼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제서야 눈물이 터졌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에 계셨고 제 우는 소리에 놀라 달려오셨어요. 그리고 제 손을 꼭 잡고 아무 말 없이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이 그 침묵이 더 서러웠는지 저는 그날 밤 베개가 다 젖도록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울음을 꾹 참으며 버티던 저였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부모 없는 서름, 고졸이라는 이유로 받는 차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조차 변호받지 못한 수치심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울음이 멈췄을 때쯤 할머니가 조용히 다가와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그 따뜻하고 거칠어진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셨죠. 유나야, 넌 엄마 아빠 목까지 열심히 살았단다. 그럼 된 거야. 잘하고 있어. 그 말에 저는 다시 울컥했지만 이번엔 눈물이 아닌 위로가 마음을 적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 제게 민석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유나야, 어제는 정말 미안해. 부모님 말이 심했어. 나도 충격이었어. 그 한 줄에 담긴 사과는 너무 가벼웠습니다. 저는 답하지 않았고 하루 종일 회의실과 책상 앞을 왔다 갔다 하며 겨우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 주말 민석은 아무렇지 않게 저를 데리고 웨딩홀 투어를 가자고 했습니다. 엄마가 식장 알아봐뒀대. 구경이나 가보자. 그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민석아, 아직 내 마음 정리도 안 됐어. 그렇게까지 상처받고도 그냥 진행하자는 거야? 그는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도 처음이라 낯선 거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시댁은 달랐습니다. 그날 이후 예단이니
패백인이 하는 전통적인 결혼 준비에서 제 의견은 단 한 번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우린 그냥 우리끼리 식장부터 잡을게요. 신부는 드레스만 고르면 돼요. 그 말을 듣고 있던 할머니는 조용히 식탁에 놓인 반찬을 천천히 치우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없으셨지만 그 눈빛엔 뭔가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는 다시 한번 제 손을 잡고 말하셨습니다. 그 집 정말 내가 원하는 집이니? 내 마음속 대답을 나한테 말해주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석이 싫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둘러싼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제 존재를 부정하고 있었고, 그건 앞으로도 쉽게 바뀌지 않을 거란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낡은 서랍장 깊숙이 손을 넣어 무언가를 꺼내오셨습니다. 작은 봉투 하나. 그 안에는 등기부등본과 땅 문서, 그리고 오래된 통장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내 전부다. 네 엄마 아빠 떠나고 나서 너 하나 바라보고 모은 거야. 이걸로 예단이든 뭐든 가져가서 사람 대접받는 게 뭔지 보여줘야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걸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그때 할머니는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야, 유나야. 누가 우리를 무시했는지 그 사람들 스스로 알게 해주는 거야.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다시 옷장을 여셨습니다. 고운 옥색 한복을 꺼내 옷걸이에 걸고는 주름진 손으로 다림질을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가야겠다. 손녀 대신 내가 직접 대답해야겠구나. 그날 밤 저는 할머니의 손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는 내가 아니라 나를 지켜준 이에게로 향한 것이었구나. 서윤아 예단 얘긴 할머니가 하셨니? 예비 시어머니는 어느 날 그렇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될 사람이 예단을 직접 들고 올 줄은 몰랐다며 은근한 비웃음이 섞인 말투였죠. 처음에는 단순한 오해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를 이은 말은 제 심장을 철썩 때렸습니다. 할머니가 예단 타령하셨다던데요? 나이 드셔서 그런지 촌스러우셔. 저는 그 말을 들은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침묵만이 저를 감쌌습니다. 할머니는 제 부모를 대신해 저를 키워주신 분입니다. 저에게는 어머니이자 아버지였고 세상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분입니다. 그런 할머니를 그렇게 욕하다니요.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저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걸고 조용히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내가 이런 수모를 받아야 하지? 그날 밤 할머니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괜히 걱정하실까 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할머니는 다 아신다는 듯 묵묵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유나, 요즘 웃질 않네. 그 한마디에 저는 다시 무너졌습니다.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겨우 입을 뗐습니다. 할머니, 나 결혼 안 할래요. 할머니는 놀라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제 손을 조용히 감싸며 물으셨죠. 그 집이 정말 내가 원하는 집이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는 못 견디겠다고 사랑 하나만 믿고 결혼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이제야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침묵하셨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하얀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예단 대신 이걸 준비했단다. 제가 바라보자 할머니는 보자기를 조심스레 풀어 보이셨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봉투 하나와 낡은 땅 문서 2장 그리고 도장을 찍은 붉은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현금 인출 영수증도 함께 있더군요. 이걸 왜? 이 세상에 내 이름으로 해놓은 건 하나쯤 있어야지. 그리고 사람답게 대접 못 받은 마음,
할미가 대신 갚아줄게. 그 순간 저는 할머니의 등을 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 손길이 부모의 손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며칠 뒤 예비시댁에서는 마지막으로 인사차 식사를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할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엔 내가 갈게.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응. 할미도 내 손녀가 어떻게 사람 취급을 받았는지 눈으로 보고 싶거든. 할머니는 처음으로 한복을 곱게 차려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에 그 봉투를 넣으셨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 눈빛은 분명 말하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란다. 그날은 이상하리만치 맑았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었고 햇빛은 마치 모든 걸 밝히려는 듯 쨍쨍했죠. 그 밝음 속에서 저는 할머니의 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곱게 한복을 입고 은근한 매무새를 다듬은 할머니는 제 눈엔 너무나도 위험 있는 분이었습니다. 너는 여기 앉아 있어. 내가 다녀올게. 할머니는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말렸습니다. 할머니, 혼자 가시면 혹시라도 무시당하실까봐. 그 말에 할머니는 씩 웃으셨습니다. 사람이 무시당하는 건 가진 게 없어서가 아니야. 그걸 받아주는 순간부터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부터야. 그 말이 제 가슴에 쿵 박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예비시댁 집 앞에 도착하셨습니다. 이른 오후 은근히 준비된 티가 나는 식탁. 예비 시어머니는 겉으론 반가운 척했지만 눈빛은 경계와 불편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이 어쩐 일이세요? 윤희가 힘들다고 한 건 아닌데. 그 말에 할머니는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하얀 보자기를 꺼내 천천히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땅 문서 2장, 현금 1억 원이 들어있는 증명자료, 그리고 빨갛게 도장이 찍힌 봉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순간 예비 시아버지와 예비 시어머니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 미간에 주름이 가득했던 그 표정들이 순식간에 풀어졌고 목소리는 한껏 부드러워졌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이런 귀한 걸 뭘 아유, 저희가 괜한 오해를 했나 보네요. 할머니는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시더니 잔잔하게 입을 여셨습니다. 예단 얘기 말이야. 내가 먼저 꺼낸 적 없어요. 하지만 그쪽에서 사람을 보고 판단했다면 오늘은 가진 걸 보고 판단하겠지요? 예비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이건 할머님 명의로 된 땅인가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윤희 부모 잃고 내가 혼자 장사하며 모은 돈이에요. 내가 평생 저 아이 하나 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럼 혹시 윤희 앞으로 증여라도. 예비 시어머니의 말은 끝나기도 전에 할머니는 조용히 봉투를 다시 싸매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녀가 대접을 못 받은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보지 않고 배경을 본 그 눈이 문제지요. 말끝을 남긴 채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 아무도 그녀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저는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걸 갖고 계셨으면 처음부터 말해주시지.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낮게 웃으셨습니다. 너한테 도움이 되려고 가진 게 아니라 너한테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고 싶었단다. 있는 척 하지 않아도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말에 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조건은 가진 것의 크기였지만 할머니가 보여준 조건은 사람의 깊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우리 결혼하지 말자. 그는 당황하며 이유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놓친 건 내 옆에 있는 그 단단한 손이야. 며칠이 지났습니다. 결혼을 깨기로 마음먹은 뒤로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담담하셨고 말없이 제 옆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우연히 한 통의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혹시 복례당 건물 관련해서 확인하실 게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부동산 이대리. 복례당 어디서 많이 본 이름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건 민석이네 가족이 운영하던 카페 이름이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몇 번 가본 적 있었죠. 할머니, 복례당 혹시 할머니랑 관계 있어요? 그 질문에 할머니는 조용히 차를 마시다 말고 고개를 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조심스레 입을 여셨죠. 응, 그 건물 내 땅 위에 세워진 건물이야. 그 말에 저는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네, 아무 말 안 한 거 미안하다. 내가 사람 대접 못 받는 걸 보는 게 난 제일 싫었어. 근데 그 집이 내 땅에다 건물 세우고 카페 낸 줄은 나도 몰랐단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 작은 가게를 하며 모은 돈으로 외곽에 허허벌판이던 땅을 샀다고 했습니다. 그 땅이 개발되면서 상가와 주차장이 생겼고 할머니는 그저 조용히 임대만 주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가 건물의 일부가 예비시댁 가족이 운영 중인 카페였던 겁니다. 민석이 그 땅이 누구 건지 몰랐다는 건 이해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할머니가 놓고 간 서류를 본 순간 그 표정이 변한 이유가 이제서야 확실해졌습니다. 결국 사람을 본 게 아니라 땅 문서를 본 거였구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조용히 복례당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손님은 많았고 시어머니는 계산대 뒤에서 분주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다가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말씀 좀 드릴게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 얼굴을 굳혔습니다. 무슨 일로 왔니, 유나? 저는 웃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희 결혼은 없는 걸로 해주세요. 그리고 그동안 할머니에 대해 하신 말씀, 사과는 받지 않겠습니다. 다만 다시는 그런 시선으로 누구를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저를 바라보았죠. 돌아서는 제 뒷모습을 향해 작은 목소리로 말하셨습니다. 그럼 투자 얘긴 못 들은 거니? 그 말에 저는 고개만 돌려 짧게 말했습니다. 사람 대접 못 받은 대가로 투자도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갑자기 비가 내릴 것처럼 흐리더군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맑았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반찬통을 들고 마중 나오셨습니다. 잘하고 왔니?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응, 이제야 속이 편해요. 할머니는 고요한 미소로 말하셨습니다. 유나야, 사람 무시한 사람은 언젠가 무시당하게 돼 있어. 그걸 믿고 살아도 돼. 결혼을 접고 나니 오히려 삶이 단순해졌습니다. 눈치를 볼 일도 시댁의 비위를 맞출 일도 없었고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자책할 이유도 사라졌습니다. 가장 고마운 건 그 모든 시간을 제 옆에서 말없이 지켜준 할머니였습니다. 유나야, 우리 뭐 하나 해볼까? 어느 날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남밥 챙겨준 손맛으로 우리 둘만의 가게를 해보자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꿨습니다. 작은 가게 안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어서 오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하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눈을 뜨고 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할머니 해요. 우리 둘만의 공간 만들어 봐요. 가게 이름은 할머니가 정하셨습니다. 복례당. 할머니의 이름 복례에서 따온 이름이었고 이전에 시댁이 쓰던 상호와도 같았지만 이제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가게만큼은 내 이름으로 해두자. 할미는 그저 너 옆에 있을게. 가게는 크지 않았지만 주변 동네 어르신들과 직장인들이 꾸준히 찾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새벽부터 반찬을 준비하시고 저는 계산과 서빙을 맡았습니다. 할머니가 없으면 냉장고가 텅 비어요. 내가 없으면 가게가 조용하겠지. 그렇게 우리는 진짜 가족으로 살아갔습니다. 피 한 방울 이어지지 않아도 마음으로 맺은 인연은 피보다 진했으니까요. 어느 날 손님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여기 전에 복례당 카페랑 이름 같네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같은 이름인데 여긴 진짜 복례 어르신이 계시거든요. 그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음식도 이름값 하네요. 진심이 느껴져요.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뒤돌아서며 조용히 손등으로 눈을 닦으셨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제 가슴이 다시 뭉클해졌습니다. 며칠 후 민석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친한 친구를 통해 전해진 이야기였죠. 그는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했고 부모의 기대에 못 미쳐 회사에서도 자리를 옮겼다고 합니다. 무너져가는 사업을 수습하느라 지금은 소송 중이라는 말도 들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도 저는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미움도 안타까움도 없이 그저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진짜 자유로워졌다는 증거였습니다. 어느 날 가게 마감 시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죠. 할머니는 젖은 우산을 털며 말하셨습니다. 유나야, 그때 결혼했으면 지금 이렇게 웃고 있었을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지금처럼 마음 편하게 밥 짓고 사람 맞이하는 삶은 없었을 거예요. 할머니는 조용히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은 너를 데려온 그날이었어. 그 말에 저는 참았던 눈물이 왈칵 터졌습니다. 사람들은 피를 나눈 가족을 운명이라 부르지만 저는 그날부터 믿게 됐습니다. 진짜 가족은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고 창밖 은행잎은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요 며칠 유난히 피곤해 보이셨습니다. 밥도 조금씩 남기셨고 가게 문을 닫고 돌아오는 길에는 저보다 먼저 숨을 몰아쉬셨습니다. 괜찮으세요? 병원 한번 가보실래요? 에이, 괜찮아. 늙으면 다 그렇지. 그렇게 넘기시는 걸 보면서도 저는 마음 한편이 자꾸 조여왔습니다. 괜히 싱크대 쪽에서 오래 계시는 할머니를 몰래 바라보게 되고 잠든 얼굴에 손등을 대어보며 가슴이 철렁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손님은 적당히 있었고 할머니는 반찬을 정리하시다가 허리를 조금 펴며 말씀하셨습니다. 유나야, 오늘따라 엄마 꿈을 꿨다. 엄마요? 그래. 내 엄마가 어린 내 손 잡고 웃고 있더라. 그런데 말이야, 그 꿈속에서 내가 좀 있으면 간다고 했더니 이제 괜찮다고 그러더라.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따라 자꾸 과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 저를 데려오던 날 울면서 이름을 부르던 아기 서윤이 젖병 대신 밥숟가락 먼저 들었던 아이. 그리고 마무리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는 말이야, 내 덕에 외롭지 않은 사람이었어. 며칠 뒤 할머니는 아침에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창가에는 가을 햇살이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고 그 햇살 속에 잠들어 계신 얼굴은 너무나 평온하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응급차를 불렀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아주 조용히 가신 것 같네요. 편안하게 정말 예쁘게 잠드셨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그 앞에서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그 어떤 죽음보다 이별보다 할머니의 빈자리는 컸고 그리움은 바로 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며칠 뒤 작은 편지 하나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가 생전에 법무사를 통해 남기신 유언장이었습니다. 내 사랑 유나야. 내가 혼자라 여겼던 순간에도 세상 누구보다 널 생각한 사람이 있었단다. 할미는 말이야, 가진 게 없어도 너 하나만 있으면 괜찮았어. 이 세상에 누구도 너를 무시하지 못하게. 내 이름으로 된 가게도, 땅도, 통장도 남긴다. 하지만 잊지 마라. 진짜 재산은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준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넌 절대 혼자가 아니다. 사랑한다. 복례 올림.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할머니의 사진 앞에서 인사합니다. 복례당, 오늘도 잘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게 문을 엽니다. 손님들은 여전히 오십니다. 누군가는 밥보다 반찬을 칭찬하고, 누군가는 작은 인테리어의 정성에 감동하고, 누군가는 말없이 눈물만 흘리고 갑니다. 이 가게, 이름이 참 좋네요. 무슨 뜻이에요? 저는 늘 같은 대답을 합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했던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 말 뒤에는 늘 미소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엔 항상 그 말이 남아 있습니다. 복수는 이렇게 하는 거란다. 누구를 해치지 않고 존엄을 잃지 않으면서 품격 있게, 사람으로서 가장 아름답게. 사람들은 자꾸 조건을 따집니다. 학벌, 가정, 재산. 하지만 진짜 조건은 마음입니다. 끝까지 내 옆에 있어줄 사람, 조건 없이 날 지지해주는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인생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한 사람 덕분에 오늘도 당당하게 제 삶을 살아갑니다.